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물운동은 한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또 물운동 하시는 동지들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고 매년 두세 차례 인천에서 또 춘천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금강교역의 최충식 총장님이 기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유역 물관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냈던 거버넌스 사례들을 유역 단위에서 진행됐던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이후의 발전 방안 또 그다음 이걸 이게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확산해서 각 유역에서 조금 더 만들어져서 성장해 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방안들을 좀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최충식 총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충식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각 유역에서 직접 거버넌스 운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지금 여러 논란은 많습니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물관리에 있어서 최상의 심의의결기구가 만들어졌죠. 그 자체가 저는 대단한 거버넌스 기구라고 판단되는데 저도 지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의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과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공기관에 참여하신 분들이야 기관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민간위원회 경우에 본인들의 그 생각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물관련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조차도 모르는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도 많아요. 아무리 정부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도 실제 일을 집행하는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활동가, 지역 주민들인데 그분들은 물관리위원회 자체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기반한 주민 참여에 기반한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강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뭐 4대강 유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금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각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혹시 이제 듣고 나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하는 거 외에 실제로 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협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뭔가 성과를 도출해 보자 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6월까지 저희가 두 군데를 대상으로 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역할을 하며 실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대상지에서는 과연 댐이든 하천이든 어떤 주요 의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건지 해서 지역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각 유역에서 이런 협의 거버넌스 근데 문제는 이 협의 거버넌스도 구축이 되고 나면 계속 지속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협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추진했다가 끝나면 재원이 없으면 또 끝나요. 우리 이건희 이사가 늘 말하는 게 거버넌스는 자판기가 아니다. 동전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아닌데 힘들게 구성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가 운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 거버넌스 운영한 이유가 그런 물관리위원회 내에 심의의결기구 내에 이 협의 거버넌스, 실천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 넣냐. 그게 아마 1기 때 논의했던 4대강 유역센터였어요. 각 유역관리위원회의 유역센터를 민간 조직을 만드는데 민이 주도하에서 실천적 거버넌스를 만들어냈는데 그 유역센터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협의 거버넌스 운영에서 한 목적은 유역관리위원회 유역센터를 만들고 그 유역센터에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실천적 거버넌스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성 배경 말씀드렸고요. 목적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운영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킬까 했는데 이 구축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해장사다 다 참여시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농민만 해도 경동농가가 있고 축산농가가 있고 지자체만 해도 읍면사무소부터 자치단체 단체들도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뭐 자생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핵심 키를 저희가 접근할 때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환경 NGO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의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서 저희가 거버넌스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했는데요. 이게 참 여기 두 군데 하고 나서 역시 예상한 대로 결국 예산 지원이 끊기고 현재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러 의제를 도출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이해장사자가 요구하는 의제를 정리해 보니까 국가적으로 바꿔야 할 국가 의제, 유역 차원에서 해결할 유역 의제, 또 지역 의제가 많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 일단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일단 지향점은 유지관리 방안 마련한 목표는 유역센터를 물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목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금강유역은 크게 4개의 유역이 있습니다. 금강 본류유역 5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금강 본류유역, 만경 동진강 동진유역, 서해유역, 삭교유역이 있는데 일단 이슈가 가장 많은 지역이 금강 본류유역에서 금강 본류유역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청댐은 상수원 지역이죠. 상수원 지역은 여러 규제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높은 곳인데 그 지역을 하나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옥천역 군북 지역에는 거의 8, 90%가 다 이제 상수원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슈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지금 옥천 자체가 거의 8, 90%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 여러 면은 또 이게 상수원 지역도 보니까 역시 사람의 중요성이 되게 큽니다. 해당 지역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읍면의 경우에는 국비를 잘 받아와요. 국비를 가지고 지역 발전, 규제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 그냥 규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옥천 군북 지역인데 군북 지역을 저희가 선정했고요. 자, 보시면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대청호의 이슈라는 이슈는 다 이 지역에 해당이 돼요. 불법 수상 매저가 된다거나 해마다 비만 오면 올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쓰레기 매립장인지 식수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작업장이 있어요.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청호 8등에 해당하는 아주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명소의 이름에 인해 쓰레기에 갇혀서 좀 오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기 이제 K워터 오신 분들 계시는데 K워터에서 다양한 시범 사업을 한 지역이에요. 습지나 수변 생태 벨트를 만든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물복지 소외 지역인데 이게 참 웃긴 거죠. 대청호 예를 들면 대청호의 상수원 지역에서 대청호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 주민들은 식수원이 대청호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행위도 못하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좀 오염되면 욕먹고 있는데 내가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도시 사람들이 마시는 거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자체의 지방상수원을 먹거나 지방상수도 댐에 가려가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가상수도 만들기도 하고 물을 퍼날리기도 하는데 이런 물복지가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녹주가 발생돼서 이슈 지역에서 매스컴에서 항상 노출이 되는데 청정옥천이 아니라 녹조옥천, 녹조군부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논산 훈련소 있잖아요. 훈련소 근처에 마산천이라는 곳인데 강경이 있어요. 강경 저가축제하는데 그 마산천에는 축사도 많고 여러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목표 수준을 정해놓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뺄 수 있나요? 어이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괜히 뺐네요. 이 지역의 주요 이슈를 봤더니 이건 이제 전형적인 농촌 하천이에요. 아마 영산강이나 섬진강, 한강 또 중상류 지역에도 비슷할 텐데 여기는 이제 하천에 보니까 하천벽 경작 참 많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먹고 살려고 경작을 했지만 지금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하천벽 경작을 하는데 이 경작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경작 지역에 엄청난 비료와 퇴비를 뿌려대고 있죠. 그리고 축분 및 폐기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되게 익숙하죠. 폐기물을 축분을 방치하는데 이게 이제 퇴비를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퇴비를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천변에 퇴비를 방치해주죠. 여기 이제 비가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죠. 이 마산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전국에 있는 하천에 하천으로부터 약 한 50m 이내에 퇴비를 적치해서 비가 올 경우에 이 퇴비가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저는 이 가축분뇨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갈등 문제 50% 이상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농촌 지역의 이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뭐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표현도 있고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이 악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이 사실 보면 우리 차 타고 가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비가 올 경우에 수질의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돈단지나 농공단지가 꽤 있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하천변에 대부분 농공단지 같은 게 하천변에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만만치 않은데 곳곳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아주 그 폐독성 물질을 하천에 유입시키는 경우도 꽤 있고요. 양돈단지 중소규모로 운영되는 데 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규 허가가 나지 않죠. 기존에 양돈단지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악취와 더불어서 비가 오면 항상 여기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를 운영했는데 그 지역에 여러 그 지역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버넌스를 정했어요. 일단 주관하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국을 맡았는데 이후에는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센터가 만들어지면 유역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운영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먼저 조사해봤어요. 협의 거버넌스 사례가 있느냐 해서 봤더니 여기 오늘 참여하셨습니다만 대청호 보존운동본부가 20년 전에 K워터와 지역의 환경청과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만들었죠. 법정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인데 실질적 내용은 협의 거버넌스를 운영을 했죠. 대청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지금 8개 지역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했고요. 나름 이제 여기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사결정에 정관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금 K워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7억 정도의 공공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협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인데요. 이건 좀 논란이 많죠. 조례에 근거한 법정 조직인 줄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법정 조직은 아니고 14개 시군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라북도의 강살리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법정 조직의 개념에서 조례에 근거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여러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추진단 구성에서 전라북도의 수많은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어요. 여기도 대표적인 협의 거버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개 시군 의회, 지역의 민간단체, 뭐 학교, 기업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범적 도전을 해봤던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도 이제 오랜 기간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활동이 되게 축소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거버넌스가 좀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죠 이거? 세 번째는 이제 서하천 수질 개선 거버넌스인데요. 여기도 이제 대청호 보존운동본부가 어떤 광역 단위의 조직으로서의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면 실질적인 하천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어요. 여기도 한 8년, 9년 정도의 운영을 했는데 재원 자체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서하천 유역에 있는 경종농가, 축산농가, 지역의 학계 전문가, 단체, 주민대표에서 8, 9년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도출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하천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오염원 핵심적인 분들이 주로 양분 관리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경종농가에서도 과도한 비료나 퇴비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가 여기저기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주요 이제 핵심 거고, 두 번째는 농업부산물. 농업부산물을 처리를 적절히 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소각에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관리위원회가 여러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 이러한 여러 아젠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물관리 성과가 도출이 되는데, 이것 따로 심의 의결 따로 하다 보니까 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소하천 수질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 구성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어요. 유형물관리위원회, 한강, 금강, 영섬, 낙동강 유형물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 거버넌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심의 의결 거버넌스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제출합니다만 협의 거버넌스에서 현장을 토대로 나온 그런 아젠다가 심의 의결 거버넌스는 유형물관리위원회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하고 되게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관리위원회 내에 옆에 금강유역센터 있잖아요. 이 유역센터는 20년 동안 얘기했어요. 원래 수계법에 근거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유역센터를 만들어서 수계기금의 약 한 5% 정도를 유역센터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활동하자 했는데 그게 결국은 20년간의 노력에 불구하고 안 됐고요. 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센터를 좀 구성해보자는 건데 유역센터는 이제 실제 그 심의 의결 전에 관리, 계획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유역센터 내에 각 중수유역 단위의 협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물관리위원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법이나 제도 가지고 국가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실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와닿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개 유역센터에 대한 체계도 해봤고요. 중수유역 단위의 수질 개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관, 전문가, 주민, 지역 커뮤니티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는 안을 생각해봤고요. 여러 전략회의하고 이해장소 협의하고 사전조사하고 이게 몸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체계를 만들고 실제 이행하기가.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옥천 군부군 2번 정도 운영을 했고요. 마산천도 2번 정도 해서 여러 기관 단체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운영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상수원 지역의 경우는 주로 시설 지원 요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지자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50가구 미만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댐 주변이다 보니까 주변에 둘레길이나 습지 수정을 통해서 친수 공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상수원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이 토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의제죠. 수도법을 개정해야 되고 환경정책 기본법 해야 되고 수기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전히 이 상수원 지역 분들은 이 규제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규제가 과도한 규제를 좀 벗어나서 나도 상수원을 보존할 수 있겠다는 게 있어서 이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상수원 지역에 보니까 수계 기금 있죠. 지금 뭐 1년에 한 1조 원 정도 되죠. 그 기금의 현실성, 상수원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수계 기금의 그 활용도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 한강이든 대부분 낙동강이든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이제 수계기금 활성화 내용이죠.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수계기금의 액수는 계속 높아가는데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또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이강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샌드위치죠. 도로에다가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지 뭐 이런 게 일단은 근데 역으로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좀 컨설팅을 좀 제대로 해서 마을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잘 썼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또 관계 기관에서는 의견이에요. 그래도 수계 기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들 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실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산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농촌 하천이죠. 역시 농촌 하천 가지고 가장 이슈가 쓰레기예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 지역 의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 요구하는 게 많은데 지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의견만 주고받는 정도가 돼 있어요. 예, 오염원 관련돼 역시 이제 축산농가와 그 경동농가 간에 많은 갈등이 있죠.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또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런 정보를 농촌지역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정보를 받을 데가 없어요. 시군 공무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뭐 인터넷 다 검색해가지고 국가위에서 유역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일정 협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의견 듣는 것도 많고 해서 농촌 같은 경우는 협의 거버넌스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종합 의견인데요. 이런 협의 거버넌스 활동을 전국 곳곳에서 많이 했는데 너무 단절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물관리위원회에서는 2기 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협의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유역마다 유역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내에서 실제 주민들에 기반한 지역 이해 당사자에 기반한 의제가 도출이 돼야 된다. 지역 의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역 의제는 유역청이나 K워터나 지역 공공기관 아니면 유역물관리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규제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 의제 같은 경우에도 이를 토대로 좀 제시를 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단절되고 몇몇 사람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한계가 있어서 유역별로 반드시 협의 거버넌스 구축이 되고 유역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발제 최충식 사무총장님이 쓰레기 축분을 이제 하천에 버리거나 이제 방치하는 행위를 얘기했는데 왜 도대체 거기다가 갈까요? 왜 그럴까요? 되게 집에서도 멀고 갖다 놓기도 불편할 텐데 왜 그럴까요? 이제 농촌에 가보면 주로 이제 농지가 있고 집이 있고 한데 남의 땅이나 남의 땅 근처에 갔다가 놓으면 욕먹어요. 동네. 근데 하천은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냥 쌓아놓는 거죠. 아마 이제 거버넌스 운영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협의 거버넌스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출발했냐면 사실은 행정에서의 협의 거버넌스는 우리가 좀 관리하기 좀 어려운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경우. 민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문제점들을 알고 이걸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런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발제할 내용들은 그럼 이제 문제점들을 좀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로는 그냥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청소하면 되는 건가? 혹시 이제 이런
상수원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수원 지역의 환경 관리가 주민들한테 도움되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변 쓰레기 방치 또는 불법 소각이 있고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네, 왜 이럴까요? 예. 뭐 농지의 비료 농약, 예, 경작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수원 지역 또는 하천 유역의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고 사실은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실천 운동을 조금 많이 만들어내자라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예를 들어 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마을의 어떤 상황들을 좋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그러니까 하천이 있고 댐이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국가 거예요. 근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당신네 마을에 있는 하천이니까 열심히 와서 무상으로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에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세션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행정 쪽에서는 야, 우리가 처음에 시범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면 이제 니들이 좀 알아서 해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거버넌스를 장기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간에서 했을 때 행정에서는 너무 거저먹으려는 거 아니야? 제가 좀 과도한가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들이 행정에서 재원을 내잖아요. 근데 재원을 내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에 재원을 냈는데 사실 성과는 일부를 많이 가져갔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해봐야 저번에 받았던 성과에서 더 커지질 않거든요. 민간에서는 지속적인 일들을 하지만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다른 성과를 만듭니다. 개수를 늘리고 장소를 늘리고 하는 형태로. 근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기존에 진행되는 것들을 좀 강화하고 새로운 영역을 좀 창출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민관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랑 살리기, 뭐 불법 소각 근절 운동 이거는 이제 대청호 보존운동본부 소하천 거버넌스에서 열심히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서화천이라고 하는 옥천의 서화천이라고 하는 곳에 직접 주민들이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돌아다닙니다. 어디에 누가 소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죠. 누가 소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각한 장소가 있죠. 지도로 표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장님이나 지역 리더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찌워 나가거든요. 저 빨간색으로 있는 점을. 근데 이제 그걸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과의 연계가 있겠죠. 뭐 저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게 왜 막 자기 마음대로 가죠? 한 번 눌렀는데 두 번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예. 가축분뇨 적정관리 활동인데요. 이거 뒤에도 얘기할 건데 사실은 농민들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열심히 좀 하세요. 하천변에 가축분뇨 버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구조적인 모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서화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금강수계 특별법상의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이 수계기금 예산으로 3억 원 매년 3억 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당 지역에 가축 분뇨를 수거를 해서 이거를 공공처리시설로 옮겨서 진행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천변이나 또는 노지나 이런 곳에 방치되었던 가축 분뇨가 많이 줄어드는 게 되죠. 그러면 가축 분뇨가 원래는 점오염원에서 빗점화됐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벌써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니까 벌써 한 5년 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적은 예산으로 해당 지역의 오염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댐 지역에 상수원 지역의 환경 관리를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다. 2015년도에 대청호 보존운동본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홍수터 있죠, 홍수터. 홍수터 쪽에 갈수기 때 잡초를 좀 제거를 해봤어요. 한 8,000평 정도를 제거를 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인건비를 들이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8,000평을 제거를 했더니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근데 이거를 저희 쪽에서는 야 그래 하루에 5명씩 뭐 한 10일을 해서 이만큼을 수거했는데라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수장공사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만큼을 제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질소 이인을 어느 정도 저감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했더니 그 부분을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무료로 해주셔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질에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후에 이것을 지역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환경관리가 일자리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 갔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로 이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리에서의 풀 베고 쓰레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느냐라고 했었던 것을 환경부에서 이제 되게 오랫동안 제안한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경부와 수장공사가 함께 전국에 6개 댐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쓰레기 환경 관리를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2년 전이요.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 이게 내년에 잘 될까요? 라고 저한테 확정적으로 물어보면 저희 조합원들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요. 되겠죠, 설마.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 협력으로 저렇게 이제 협약식도 체결하고 협약에 계약으로 주민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하고요. 예, 설명회를 거쳐서 운영 체계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작업반장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올해 대청 때문요 비가 정말 재밌게 왔어요. 몰아서 한 300mm가 와버리고 몰아서 한 200mm가 와버리고 몰아서 또 300mm가 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3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왔고 댐의 속성상 물이 이렇게 불어나면 쓰레기는 뜨잖아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만 남고 물이 빠져요. 그럼 골짜기마다 쓰레기가 작년에 정말 열심히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로 우리 이제 이 정도면 엄청나게 줄어서 이제 더 이상 할 곳이 없어라고 했는데 올해 일이 끝나가는데 쓰레기는 천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지속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곳들은 더 많은데 아마 이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일자리, 고령의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검토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홍보 활동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영상도 좀 만들어서 했었고 주로 이제 언론하고도 해서 상수원 지역의 주민들이 댐의 환경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좋은 의미로 제가 이제 예전에는 NGO에 있었지만 지금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좀 홍보 활동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 이분들이 쓰레기를 업체에서 받아서 똑같은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쓰레기 주워서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이분들이 요즘에 이제 조끼도 착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이라고 조끼도 착용하고 모자도 딱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똑같은 노랑 조끼 입고 병아리처럼 다니는데 뭐지? 라고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냥 가서 공공근로처럼 한 2-3시간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막 들어가서 열심히 해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보고대회도 하고 뭐 개선 과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거버넌스를 실질화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뭐 인사이동이라든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행정과 주민과 NGO와 전문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느끼는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의 한두 번 어떤 기술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상처받는다라는 거. 또 새로운 사업들의 발굴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대전에 아까 앞에 막 제가 넘기다가 잘못 넘겨서 넘어갔는데 비선마을 사례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수질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관리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청 때문에 인공습지, 뭐 수변 생태벨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생태 둔봉이라든가 저런 것도 좀 만들어서 포지티브한 운동들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 영역 쪽에서 좀 쓰는 말이긴 한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뭐 제한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상수원의 댐 수질 개선 사업에서 환경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다. 이제는 위역의 위역 운동적 관점 그리고 위역 관리적 위역 통합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역에 거하는 지역 주민들이 위역의 환경 관리를 책임지고 그것들이 일자리로 가고 이런 선순환들이 환경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나 물론 뭐 또 한수원이 관리하는 댐들도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전자입찰을 막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와서 하잖아요. 뭐 이런 규모가 있는 것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일은 지역 주민들한테 하청을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이런 것들 좀 개선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우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자 의도가 우리 영상강을 넣어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강은 실제적으로 생활용수로 이용하지 않는 강이고 일당의 사업 1970년대 중반 75년 이 상황에 따라서 다 상류에 있는 댐들을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고 지금도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상류에 실제적으로 담양댐, 장성댐, 나주댐, 강주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 부분들을 생활용수로 이용해야지만이 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섬진강 분들이 안 오셨는데 계속적으로 영상강 사람들한테 우리 물 갖다 쓴다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기획의도자한테 감사를 드리는 게 이제 영상강 물도 다시 한번 먹어볼 수 있는 하나의 아젠다를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청호 같은 경우에 상류 지역에 수자원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강은 주로 영상강 본류에 대한 하천에 대한 본류, 강에 대한 본류 얘기만 하고 있지 상류댐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는 보전 자체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농업용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급수 정도의 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도의 관리에 대한 범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 속에서 지금 현재 영상강에 대한 상황들 부분 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보전 활동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영상강 섬진강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뭐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강 섬진강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강 상류의 총 저수량이 6억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양호, 광주호, 장성호, 나주호로 해가지고 3억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의 일일 유량은 한 85만 톤 정도 되는데 참 상류에 있는 요 댐에서 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70만 톤을 영산강에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물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광주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온 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4개 댐의 뭐 하수 방류에 대한 부분은 6톤 정도. 그러니까 요 하천용수로 해서 이렇게 4개 댐이 6톤 정도 이렇게 해서 7%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산강에 대한 부분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던 게 1984년 11월 영산치수장이 중단됐고요. 96년에 목포 몽탄치수장, 96년에 담양, 그 다음에 96년에 장성치수장이 이렇게 물을 치수하는 것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영산강은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강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들은 치수 중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산강 주민들에게 이 영산강 수질 관료에 대한 그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관리 주체인 정부에 대해서 치수 중단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그 행정기관은 더 이상 영산강의 수질을 생활용수 기준인 2등급을 안 맞춰도 되고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으로 맞춰도 되는 그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런 꼴이 됐고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에 대한 형태들이 이제 농업용 중심의 형태로 변화돼 버리는 그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부분으로 참 어떻게 보면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영산강은 농업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양호, 강주호, 장성호, 그 밑에 나주호 이게 영산강의 1단계 사업, 농업용 개발 1단계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생활용수 공급 중단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영산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량에 대한 부분에서 뭐 총량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는데 왜 영산강과 삼진강을 같이 해놨냐면 삼진강 유역의 수자원들이 생활용수는 다 영산강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영산강 삼진강 물 기반 시설의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이용량, 그 다음에 뭐 시설 현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영산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목적댐으로서 장흥댐, 그 다음에 용수 전용댐으로서 평림댐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그런데 한 영산강 전역에 한 2%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삼진강 쪽에서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영산강이 이용한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동복댐이라든가 주암댐의 물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영산강 유역의 물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앞에서 다 이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와 영산강 미래위원회, 그다음에 댐보의 연계 운영협의회, 그다음에 항룡강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영산강에는 지금 거버넌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뭐 최충식 총장이라든가 이건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행정과 시민사회와 주민들과 전문가들 뭐 이런 쪽에 거버넌스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원의 부분 속에서 본인들이 갑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원 주체가 바뀜에 따라서 뭐 단체장 정도만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을 지속성을 갖고 가기 힘들다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여론 수렴이나 자문기관 정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실천적인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져야지만이 21세기 미래 비전의 거버넌스 활동인데 그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고 그 중심은 분명히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영산강이 4개 있는 이 부분들도 어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가? 다 행정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시작 지점으로서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영산강의 상류에 있는 댐에 대한 이 거버넌스 틀들도 그런 쪽으로 갖고 가야지만이 영산강이 생활용수로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책을 갖고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섬진강 쪽에서는 섬진강 환경협의회, 댐보 연계협의회, 옥정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영산강 섬진강에 대한 현황은 아까 뒤로 가버렸는데요. 예, 뒤로 가고 있습니다. 예. 빠꾸야? 예, 인생이 빠꾸네. 예. 수동으로 좀 돌려주세요. 예, 여기서 그 다음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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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 섬진강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산강 물관리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요댐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면요. 80년대 이전에 실제적으로 이제 섬진강의 다목적댐 및 농업용 저수지 건설 현황으로서 4대강 유역 종합계획이 71년에 이렇게 수립되고 국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75년에 수립되면서 담양호, 나주호, 장성호가 76년에 이렇게 준공되었고 이게 바로 농업용수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수자원 장기 종합개발이라든가 영산강 하구뚝 준공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렇게 농업용수 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다음에 동복댐이 85년에 확장됐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영산강은 실제적으로 농업용 개발에 대한 3단계 원래는 4단계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단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까 70년대 중반에 상류에 4개 댐을 만들었고 2단계 사업으로는 81년에 영산강 하구뚝을 막았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보면은 금호방조제, 해남 영암방조제를 만들면서 영산강의 농업용수 3단계 사업이 됐었고요. 4단계 사업은 한평 쪽에 있는 갯벌을 매입하는 부분 속에서 4단계 사업을 했는데 그건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다행히 좀 막아서 4단계 갯벌 매립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중단돼서 지금은 아예 백지화된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조암댐에 대한 준공으로 됐고 이 부분이 아까 목포치수장에 대한 부분들 영산강 물을 안 먹고 조암에서 갖다 먹는 이런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조암 광역 상수도 해서 광주 쪽으로도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들이 이때 생겼던 게 90년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4대강 수계
물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들도 이때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농촌용수 뭐 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1999년에 했고 2000년대는 이 평림댐 건설에 대한 부분 아까 한 2% 정도 용수로 사용하는 영산강에서 이게 2000년대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면서 그나마도 영산강에 대한 상류 쪽에 대한 부분, 얘가 장성해가 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주는 한 2% 정도 되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됐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권역별 목표 수질 제도 도입이 2006년에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2000부터 2017년에 대한 부분은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관리 비전 포럼이 시작되면서 2017년 비전 포럼이 시작되면서 물관리 이론화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때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출범이 이렇게 됐고 현재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물관리위원회 영서물관리위원회 일기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기본적인 토대는 좀 만들어 놨다고 하면서도 이 정부에 대한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이념들이 바뀌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물관리위원회가 어떤 틀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요. 이쪽에 대한 부분에서 석사학위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한 60% 정도는 물관리위원회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물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70~80%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아니면 물관리 거버넌스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본인들은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냐 하면 거기에서는 80~90%는 참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물 관련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70% 정도 되고 한 30% 정도는 거기에 대한 부분 속에서도 아예 하지 않았던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여는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홍보 작업에 의한 부분들이 돼야 될 것인가. 아까 뭐 우리 물관리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행정적인 부분 속에서 하면 공청회, 설명회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 설명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알려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속에서 선거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선거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제는 이 물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도입이 돼야 되는 시기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21세기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시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설명회에 더 발전적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이더라고요. 예. 예, 2018년 이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에 대한 부분, 삼륜강 유역에 대한 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물 이용의 자립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1번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산강에 대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천용수로 환경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고립하고 이제 중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아젠다로서 하나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 아젠다 속에서는 이제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생활용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바꿔 나간다는 것은 관리 주체가 바뀌어야 되고 용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목적 댐에 대한 부분의 얘기는 이제 정도 나와줘야 되고 상류에 있는 댐에 대해서 그것은 전수조사가 좀 돼야 된다는 기본적 전제는 있습니다만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 주체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수자공사로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인 부분으로서 바뀌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댐 보존회라든가 아니면은 하천 아니면 호수 이런 보존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선진적 사례들을 좀 본받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 수질에 대한 관리 계획이 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수량, 수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좀 희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점 오염에 대한 부분 속에서 농산부산물 투기라든가 아니면 축사폐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 방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부분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냥 산중강 같은 경우 아까 가도한 물을 유역의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영산강에서 어느 정도 이 자체적인 물 조달을 한다면은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영산강이 물을 먹게 되면 섬진강이 살 수 있다. 이 개념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들에 대한 이제 거버넌스 조직의 시작이고 새로운 아젠다의 제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남댐연합회를 비롯해서 영상을 살리기 네트워크 이런 시민사회 조직이 먼저 주장을 하고 거기에 행정과 같이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댐연합회에 대한 부분들의 뭐 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댐연합회한테 직접 제가 받아갖고 해놨는데 그것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상 살리기 네트워크는 영상을 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라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현재 담양호, 뭐 장성호, 나주 뭐 이런 데서 이제 주장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고 가서 이제 뭐 정화활동도 좀 하면서 내겠던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 살리기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예. 또 뒤로 갑니다. 예. 예.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광호 대표님 토론 부탁하는데 5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3분에 끝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댐 수질 개선 활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산강 전라남도 사례가 우리 김도영 처장님이 먼저 어저께 섹션에서 우리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얘기가 주민 참여형 수질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을 조례로 전라남도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행정 편의적인 거버넌스 형태가 흘러가고 초창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물관리위원회에서부터 정권이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뭔가 이게 지금 그 주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공무원들 위주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형태로 돼가고 형식적으로 가고 또 장기 그런 계획도 그냥 손바닥 뒤집어 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는데
그 아주 전라남도에서 그런 조례를 발빠르게 또 일기 또 물관리위원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좋은 사례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활력을 한번 찾아보는 좋은 사례가 아니냐 해서 전라남도의 조례를 우리가 전국 광역시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시군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거버넌스 운동의 2기로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그걸 돌파구로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아주 큰 감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 우리 최충식 총장님이 얘기하는 그 고민 속에는 이제 2기 물관리위원이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너무 요즘 그 고민이 많은 걸 내가 봐. 아까 발표했는데 땀을 비워도 지금 이 온도에 땀을 저렇게 쏟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거버넌스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벽에 그냥 큰 벽에 지금 막막하실 거예요. 내가 그 심정 이해해서 우리 최 총장님이 그래도 우리 5대강의 총장인데 힘 좀 내라고 박수 한번 좀 주시면 됩니다.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발제자 모든 분이 주민 참여형으로 하지 않으면 거버넌스 진정으로 안 된다 하는 게 공통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좋아하는 우리 이건희 처장 지금 이제 상임이사님이 되셨더라고 어느 날. 근데 그 대청호 보존운동본부가 그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거버넌스를 20여 년 동안 사실상 해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나온 그 미세한 주민들하고 오밀조밀하게 해온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그 우리 다른 유역에서도 너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다시 그 우리 팔당 한강으로 돌아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강으로 돌아와 보면 한강은 법률로 지원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20억씩, 30억씩 나오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대청호 보존운동본부나 영산강 우리 네트워크의 그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BOD 기준으로는 25년 만에 한강법 제정하면서 25년 만에 1급수 달성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조금 들여다보면 COD나 질소나 이는 상급수 4급수 수준인데 그러면 BOD는 난 뭐 어떻게 되는 기술 수지를 채취해서 했는지 요술방맹이 같은 BOD만 1급수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3, 4급수고. 이거 환장 박치기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오밀조밀하게 다시 한번 한강도 우리 영산강이나 대청호나 이런 사례를 보면서 교묘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그런 오밀조밀한 그런 실천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반성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우리 진행 주최자한테 이제 때를 좀 쓰는데 우리 한강도 나태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 발표도 좀 하게끔 하나 좀 넣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한강법 만들 때 강원연합으로 우리 춘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한동안 그때 당시 춘천경실련 처장님이
한강법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노력을 했어. 근데 내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강법이라고 해놓고 지원 무리용 부담금은 수개기금은 8당 7개씩은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나한테 혼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동안 처장님이 도의원들을 끌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뭐를 만들었냐면 청정지원 사업 지원비라는 항목을 만들어내셨어요. 청정환경산업지원비. 네, 그래가지고 강원도가 그래도 조금 더 무료부담금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내가 엊그저께 또 얘기했잖아요. 춘천하고 충주시 의원들이 이제 정신 차리게 했다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힘을 합쳐서 그런 거버넌스의 참다운 거버넌스다운 역할을 우리 전국 의회 댐을 가지고 있는 의회 지도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해나가는 새로운 사업 과제가 네, 열리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이광호 3분이 대표님, 돈 5분이 넘었어요. 네. 아유 예, 죄송합니다. 이광호 대표님이 뭐 감사합니다. 예전 20년 전에 네, 네. 그 한강법 만들 때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보다는 우리 오늘 이 주제에 맞게 네, 네. 전남도가 최초로 네. 그 주민 참여형 물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네, 해서 네, 네. 그 조례 내용을 조금 더 리뷰해보고 그걸 좀 확산하기 위한 우리 운동의 지금 운동의 주요 과제로 좀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제 한동안 예. 이사님.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오류가 있어갖고 발제를 못 들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주민 참여라든가 그다음 이런 걸 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멘트하는 거는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가버넌스 구조하고 주민 참여인데요. 그 가버넌스 구조라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률과 그다음에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도 힘이 관료한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의 균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주민과 학계에서 어느 정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우리 같은 이런 물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인구의 희박 지역이거든요. 인구 집중 지역들은 워낙 그 가진 게 많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언론도 이슈 안 시킵니다. 춘천 의암에 아마 유조차가 한 대 빠지면 수도권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유조차가 10년 동안 안 빠지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의 균등을 이뤄내는 작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거를 한강법 제정할 때 최초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같이 해갖고 했던 그 힘들을 다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가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 이제 주민 참여인데 주민 참여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저는 이제 이 한강법을 만들면서 무령 부담금의 대부분의 비용들이 8당으로부터 상류지역 발원지까지가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8당 지역이가 있고 그것도 체육시설 사는데 뭐 언론에 많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그 안 쓰는 돈을 가지고 그 수변지 구역의 땅들을 많이 샀으면 좋았죠. 근데 그거 많이 못 샀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게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한강법을 만들면서 무령부담금을 거두면서 비용을 그 당시에 만들 때 춘천의 청정환경지원산업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요. 한강 상류 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지역에 대도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도시가 물하고 어떻게 공존하는지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환경부와 같이 해서 청정환경산업 지구라는 것을 한번 지정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부가 무진장 만들어냈어요. 환경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환경부가 산업을 다루냐고. 근데 지금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건교부의 그 수장국장이 저를 만나면은 제발 좀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넘기는 얘기 하지 말아 달라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소행강댐에서 나는 이익 금액 전부를 다 춘천시 줄 테니까 제발 그 얘기만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나중에 들여다봤더니요, 그 수자공사 예하의 산하기관으로부터 건교부 공무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놓치기 싫은 겁니다. 중앙의 권력들이 그렇습니다. 지역에 이 물 가버넌스가 제대로 가려 그러면 지역의 권한도 줘야 되는데 중앙 공무원들 권한 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에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역에 쟁취하려면 주민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나서면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수리권 얘기를 제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제가 한 것 같고 헌법소원도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안동시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시장님하고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댐 상류 지역, 댐을 갖고 있는 지역에 가장 큰 전략적 자원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댐을 갖고 있는 지역에 가장 큰 전략적 자원은 물입니다, 물.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물에 대한 권리가 우리가 이 댐 상류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죠?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거기에서 파생되는 작은 것들을 좀 얻어가려고 싸웁니다. 양평하고도 저 싸웠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이제 지역을 분열시키는, 나중에 목적을 이루고 나면 다시 지역이 분할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댐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최상의 전략적 자원을 댐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 그 지역에 그걸로 먹고 살아가면서 국가와 대한민국의 물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에 청정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어떻게 그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계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목구구시로 계산해 갖고 소행강댐을 수익권을 우리 강원도가 갖고 오면은 제 1년에 5조의 우리가 그 비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원도지사에 난리가 났어요. 그 5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개발연구원들 득달을 같이 달고 갖고 그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하려고 했고 나중에 담당 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거 도대체 5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그때 무령부담금 우리 만들 때 소행강댐 물을 무령부담금보다 조금 비싸게 수도권에다 2천만 원에다 팔면은 1조 원의 현금이 1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조 원이 어떻게 은행에서 어떻게 씁니까? 5배로 불려 쓰죠. 그럼 그 1조 원의 현금이 있으면 5배로 그리고 5조의 가치를 갖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지역민들한테 그런 것들, 그것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도권과 중앙정부와 관료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훌륭한 가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건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내도록 하고요. 또 예. 우리 지금 보니까 그 눈이 반짝반짝하신 이 활동가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예, 다음은 우리 최혜자 대표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수원지가 없는 참 안 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거버넌스에 의한 이제 하천 살리기를 이제 올해가 20년째 되는데요. 20년째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천 업무를 건설 파트에서 환경 파트로 조직을 바꿔놔가지고 사실은 토목 파트에서 20년째 미워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금강하고는 조금 사례가 다르고 또 댐도 백령도에 식수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정책 제안이라든가 방향성 제시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또 하천별로 있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주민 참여로 해서 이제 하천 살리기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실무 지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물론 한 8년 하고 경실련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2017년 말에 추진단을
문 닫자 하는 얘기가 이제 의회랑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때 원년 멤버로서 이렇게 잘 안 될 때 문을 닫기보다는 한 번 더 으쌰으쌰해서 잘 돌아갈 때 스스로 문을 닫고 싶다 해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느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기 때부터 그대로 20년을 지내왔잖아요. 거의 20년을 같이 이렇게 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후임을 구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 과정의 전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행정은 조그마한 빈틈이 보이면 행정 위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성과, 특히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이것들을 그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 이제 바꿔서 본인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들을 중심을 잡고 본래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 주민 참여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사실은 저희들 안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빵원인 채로 몇 년을 살았고 여전히 인건비는 없이 약간의 운영비도 살고 사업비도 약간 살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한다 해서 이제 중심을 잡고 가는데요. 제가 복귀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업을 없앤 게 하나 있는데 없는 자리에서 사실은 그 수계기금에 의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성격들이 대부분 하천 유지관리에서 일당 4만 원씩 주민들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추진단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내봤더니 추진단 사업비의 78%를 일당 4만 원을 주면서 유지관리하고 간식으로 빵하고 김밥 주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단의 당초 목적은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그 없어졌던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귀를 해서 이제 사실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하고 갈등도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시하고 해서 가고 왜냐면 저희는 철저하게 그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자원봉사 정신이 훼손이 되고 저의 자발성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과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추진단이 본연의 그 하려고 가고자 하는 길은 가되 그리고 그 주민 참여에서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지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3,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안정이 됐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뭐 점점 예산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오르막 내리막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니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쨌든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일이 살아있다. 저희가 하려는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무조건적인 뭐 이거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 데이터,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버넌스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쨌든 그런 그 대안 제시까지도 해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올해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관련한 여러 이제 리뷰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또 그 활성화 방안도 뭐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때도 많이들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회인천 거버넌스의 김재권 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인천 거버넌스 김재권 부장입니다. 우선 회인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대청으로 직유입하는 9개 소하천 중에 회인과 회남을 관통하는 소하천이고요. 회인천 거버넌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
발제 내용을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유역센터 설립에 대해서 필요한 건 많이 공감하고요. 이제 소하천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지역민들 중심으로 이제 각종 오염원들 개선 활동에 필요함을 계속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염원 제거를 주민들이랑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역 의제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에서도 이제 단순하게 수질 환경만 담당하는 부서하고만 대화할 게 아니라 이제 수질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축산, 토지, 생활, 산업 담당, 그리고 상하수도 담당 부서와도 소통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과 그 입장을 다 모두 들어보고 적절한 협의 과정이 필요해야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상수원 환경 관리를 통한 이제 일자리 창출은 이제 꼭 필요한 정책인데, 제가 상수원 지역 주민분들 직접 만나보게 하면은 마을에 정화 활동을 하거나 이런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인구 노령화돼 가지고 엄청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외부에 이제 낚시꾼들이나 이런 향락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치우고 싶어 해도 체력적으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화 활동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근처 지역에 있는 전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하면은 이제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인천 거버넌스 활동하는 입장에서 느낀 건데, 이제 거버넌스의 실질화, 새로운 사업의 발굴, 중간 지원 체계, 안정적 운영이라는 개선 과제는 일부 지역이 아닌 대부분의 소유역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곳은 공통된 개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버넌스 형태만 갖추고 지역 의제, 국가 의제에 대한 도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책 실현이 돼야지, 이제 정책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단순히 이해관계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버넌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나 환경부 쪽에서 이제 그 소유역 거버넌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유역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하시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들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도 보장되지만 그 지역에 우리 농어촌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노령화돼 있어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그분들이 참여라고 하는 거가 체력적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자율적으로 선명하게 이제 예, 한계가 있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조금이라도 젊은 인력을 네. 지역분들을 일자리를 네,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로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해수면, 그러니까 수면이나 이런 데 좀 들어가기 힘든 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김장철 이사장님께 특별히 오늘 마지막 토론에 좀 부탁드린 이유가 굿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요. 더더욱이나 지금 세 분의 발제나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주요한 키워드가 보면은 실제로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하는 형식을 여러 그 방향에서 또는 여러 장소나 소유역, 대유역, 중소유역 또 지역의 여러 다른 현안 때문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실질적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 근데 그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의 모델 형성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그 활동가들 주체적이나 전문가들 주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객체화된다는 거죠. 참여형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그 다양한 주체들의 한 파트만 빼고 나머지 파트가 개체화된다, 대상화된다.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 같죠. 그게 결국은 재정이나 행재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의 그 뭐 비뚤어진 방식의 접근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뭐 이런 등등 때문에 뭐 일종의 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뭐 형태로 그 재정 지원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무슨 감사를 한다든지 운영을 같이 하고 같이 협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후에 감사라는 형태로 또 압박하거나 뭐 이런 여러저런 사례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재정을 어느 순간 딱 단절시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행되던 사업들을 확보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건지 운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인식하고 있지만 이게 운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거버넌스를 잘 운영하다가 그 대상화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사장님께도 드리지만 세 분의 사례들 발제하신 세 분에게도 좀 약간 한 1분씩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때 공무원들,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하는 주체들과 또 이게 참여하는 이게 지역 주민, 전문가는 둘째치고라도 참여하는 주민들 간의 인식의 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혹은 교육이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긴 합니다만 큰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늙은 사람한테 마이크 말할 기회 주면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인 것은 12시 지금 배가 고파오니까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건희 선생님께서 여기였던가요? 예, 여기서 발제를 하시는 걸 보고 지금 그 가버넌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우리가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 근원부터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가버넌스를 두고 경영학에서는 지배 구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다른 세션에서 수자원공사분이 소양강댐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는데 그 지배 구조는 경영학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한테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치라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가버넌스는 가버먼트를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세상이 참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큰 걱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현자들이 의도적으로 모여서 보니까 이거는 국가의 실패다. 그럼 국가의 실패를 딛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 시장에 맡기자. 그런데 웬걸 시장에 맡기는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고민한 것이 이제 거버먼트라는 말 때문에 과거에 거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사장이 됐는데 그 거번의 명사형이 거버넌스가 있었는데 이후 정부가 생기고 난 뒤에 거버넌스라는 말이 들어가고 거버먼트를 썼어요. 거버먼트가 압도적으로 널리 퍼져버리니까 거버넌스가 죽어버렸어요. 고가 되어버렸는데 이 고를 다시 되살렸어요. 이거는 바로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국가만이 아니고 시장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같이 나서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모든 행정이든 특히 시장에서의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 포함해서 아무튼 시민들의 견해를 같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엔 초기에는 좀 소극적 개념인데 이게 조금 발전하면서 이제 시민 쪽에서 더러는 과격하게
정부를 대체하겠다, 시장을 대체하겠다라고까지 가는데 그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이 원래 개념이 그게 아니거든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축으로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자. 그런 점에서 이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의사결정의 틀입니다. 의사결정의 틀인데 이 의사결정의 틀을 갖다 놔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버넌스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만하고 시장은 요만하고 시민사회는 더 작은 이것도 거버넌스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의미가 주어진 그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말은 좋은 거버넌스입니다. 좋은 거버넌스라는 말은 애당초 이 말을 죽은 말을 다시 되살린 그 현자들이 꿈꾸는 좋은 세상을 향한 그 좋은 세상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또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결정들을 지금 하자라고 하는 그 결정들을 내놔야 좋은 거버넌스지.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다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민간을 불러들여서 정책을 같이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 전부 다 허수아비들이고 그냥 공무원들은 그냥 넘기는 겁니다. 물론 회의 수당도 주고. 그래 이런 것은 거버넌스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 바로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번 이 지역 사회에서 해봐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별의별 여러 가지 위원장을 다 맡아봤는데 현실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부터 은퇴한 이후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아예 시민 그룹의 실천 노력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러고 다른 그 과거의 환경청에서도 그러고 이게 바로 유역 가버넌스다라고 해서 가버넌스를 하는데 가버넌스 협의체를 만드는데 가서 공식적으로 만들고 보니까 가서 그냥 회의하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실전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보고하고 또 그냥 알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개체들이 활동가가 아니고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물 가버넌스만 이야기를 한다면 각 유역에서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그분들이 서서히 그걸 권력의 개념으로 하면 세를 벌린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실천적 노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서 그런 노력, 그야말로 그게 진정한 실력이겠죠. 그 실력을 가지고 거버넌스에 들어가서 나름 당당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도 설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늦게 이 토론에 참가를 요구를 받고 요청을 받은 게 아니고 요구를 받고 잠시 저한테 들어있는 그 파일을 직접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영산강에 있어서 거기 가버넌스는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니즈가 엄청난 겁니다. 특히 그 섬진강의 경우에는 섬진강의 많은 거의 대개의 수량이 영산강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실을 두고 각가지 실질적인 폐가 생기는 거기에 따르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유역 가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게 그 규모가 덩어리가 커지면은 당연히 지역의 그 대표 말하자면 군수든 지역의 정치인들이 당연히 그런 민간의 이 주장과 결합이 되어서 상당히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이 가버넌스의 시민사회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분은
절대로 권력의 요소에 밀접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발전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산강의 가버넌스에 축이 되는 분이 섬진강의 가버넌스의 이 주인공들을 야, 저 사람 말도 안 돼. 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속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가면서 특히 남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갖춰가야만이 가버넌스가 된다. 그때 다른 상대의 가버넌스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장까지 다 같이 상대를 당당한 우리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협력 관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런 또 기관과 정부와 환경부와 강원도 이런 관계가 밀접해질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일들을 주장을 하고 해나갈 때 그야말로 시민들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와 새로운 생각과 인식과 실천 노력이 이 좋은 물 가버넌스를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12시가 되어서 제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로 혹시 기회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뭐 세번팔째 하실 분들 또 코멘트 하실 게 특별히 뭐 마이크 안 드리는 게 더 용이하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전남댐협의회 김광진 대표님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뭐 질문이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는 말고 예. 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남 5개댐 연합회 회장입니다. 우리 전남에는 5개댐이 있는데 22개 읍면이 있어요. 5개댐이요. 그래서 대략 한 댐 협의회가 면당 한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댐 산하에는 읍면에서 3명에서 5명 정도가 전남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명 정도가 전체 전남댐에 속해 있고 전체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김도영 영산강 네트워크 사무총장 계시지만 섬진강하고 영산강에는 댐이 없어요. 생활용수 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산강에 아까 대동댐 2% 정도 차지하는데 전남의 댐 물이 하루에 한 191만 톤 정도 사용하는데요. 대동댐에서는 2% 정도 됩니다. 한 그게 800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남에 섬진강 가서 보면은 섬진강에 댐이 있는 것처럼 하거든요. 없습니다. 독성 아래부터가 섬진강인데요. 우리 동곡댐이 1억 톤이 되는데 여기 댐 수리 대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요. 동곡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암댐이 한 4억 6천 톤 되는데 도성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댐이 2억 5천만 톤인데 그것은 이사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어댐은 수어천에 있고 장흥댐은 삼진강 수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서 용산강으로 물을 보낸다 그러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섬진강은 전남에는 전북에는 섬진강 댐이 있지만은 전남에는 섬진강에는 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우리 전남의 98%는 우리 전남댐 5개댐 연합회 현재 속해 있는 댐들입니다. 아까 우리 김도영 센터장님께서 말씀 좀 하신 부분 중에 우리 전남에는 이제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전남도 의회하고 댐 주변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봄에 제안을 했고 우리 이광우 의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전남도에 갔었는데 그 뒤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댐 전남댐 쪽하고 그다음에 그 전남도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리고 2개시 6개군이 속해 있기 때문에 댐이요. 거기에 이제 부지사라든지 부시장, 부분수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최충식 그 사무총장님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전남도 영산강 수계기금이 영산섬진강 수계기금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5개 댐의 댐 건설법에서 나오는 그 자금이 지원금이 한 80억 정도 되고요. 이게 가장 전남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좀 연구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전남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 대표님, 대표님 우리가 점심 시간을 계속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아까 한동안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매수와 그 생태활동 조성을 저는 그래요. 댐 주민들 우리 전남댐의 모토는 수질 보전과 그 댐 친환경 활용을 통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와 생태벨트 조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좀 쓰는 쪽으로 가시면 좀 좋겠고요. 우리 김도영 사무총장님한테 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그 아까 사계댐 영산강 수계에 있는 댐들이 주로 이제 농업용수 댐들입니다. 근데 사계댐 댐 용도를 좀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그 생활용수 댐으로 좀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예, 김광인 대표님 그 토론은 아마 우리 점심시간 이후에 세션 10일에 소양홀에서 오늘 지금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원댐과 규제지역 주민의 삶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 되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건 거기서 듣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